고통이 누군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그 확인만 받으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그게 치유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죽음이 굉장히 가까워요.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없으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내일 아침에는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이 옳다의 작가 정혜신입니다. 일상에서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짜증이 많아지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무기력해진다. 마찬가지로 삶의 바탕인 인간관계의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면 마음도 엇나가고 삶도 뒤틀린다.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집밥 같은 치유다. 집밥 같은 치유의 다른 이름이 적정심리학이다. 소박하지만 강력한 위력을 가진 공감. 공감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되면 종이로 접은 새가 비둘기가 되어 날아가는 마술을 마음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이곳 디자인 하우스에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개 방송을 하면 항상 긴장을 하게 돼서요. 평상시 같지 않은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오프닝을 읽어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독자분들과 함께 오늘은 특별한 시간 공개 방송으로서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서문의 한 구절처럼 언제나 집밥 같은 편안한 느낌으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옳다를 쓴 정혜신 작가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곳까지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이 옳다 다 읽어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읽으셔서 여기 오셨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읽었다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간에 책을 읽지 않고 책 프로를 진행하는 이상한 그런 진행자들이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데. 네, 열심히 책을 읽고 왔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칭찬해 주십시오. 네, 잘하셨어요. 그러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자, 선생님의 새로운 책 당신이 옳다를 가지고 오늘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질문을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말에 선생님께서 7년 전에 이제 절필을 하신 뒤에 7년 만에 이제 다시 쓰시게 된 책이다라는 이유가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7년 전에 절필을 하셨는지와 다시 책을 쓰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면 아마도 이 책을 소개하는 가장 훌륭한 첫 문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심각하게 절필을 선언하고 이런 적은 없고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쓰던 글을 안 쓰기 시작했고요. 대신 현장에 훨씬 더 많이 갔어요. 그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을 많이 쓰게 됐어요. 한 10여 년을 많이 썼는데 쓰다 보니까 늘 마감에 쫓기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고 치유하는 임상가인데 내가 왜 그 작가도 아니고 기자도 아닌데 이렇게 마감에 맨날 시달리면서 있어야 되나? 이거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걸 놨고요. 놓고부터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글 쓰는데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고문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 상담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글을 안 쓰기 시작하면서요. 그때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막 파업하고 이렇게 자살로 죽어갈 때였어요. 거기에도 갈 수 있었어요. 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려고 글을 안 쓴 것은 아닌데 펜을 놓기 시작하니까 현장이 막 보이기 시작했고 갈 수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훨씬 더 행복하다면 좀 이상하지만요. 예, 트라우마 현장이니까 좋았어요. 예, 그렇게 지내온 거죠. 예. 그것이 이제 7년 전에 이제 절필을 하신 이유라면 7년
동안의 어떤 일을 겪으신 뒤에 네. 다시 글을 쓰시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이게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네. 어떤 분이 글을 보고 그런 표현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저분은 내 마음 안에 그랬어요. 이거는 글이 아니고 문장이 아니고 제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이 있어서 할 말이 있는데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책이 제일 타당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썼던 거죠. 그래서 좀 예전 글보다 달리 좀 거칠어요. 적정 심리학, 적정 기술이라는 그 표현을 쓰시고 또 예를 드신 부분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미 해법이 있다. 그죠? 그렇죠. 네.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화성까지 가는 어떤 거대한 우주 기술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아주 작은 기술로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해법, 뭔가 변화된 사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일상에서의 작은 공감, 예. 그리고 뭐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들, 뭐 이런 사소한 기술로서 심리학으로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 거죠. 네, 치유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프로이드나 융이나 고도의 정신분석 기법을 알아서 이렇게 분석해주고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 고통이 누군가한테 연결이 돼 있다는 확인을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딱 죽고 싶어요. 자살 시도하려고 가려고 했어요. 예, 그런 마음인데 누군가가 내 눈을 쳐다보고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이제 꺼냈더니 왜 그러니 너 무슨 일 있니? 어떤 마음이서 그런 거니? 너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금까지 사는 거니? 나는 네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묻기 시작하고 그 사람 마음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랬구나. 나는 네가 맨날 웃고 있어서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루하루 그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그 마음을 알아만 줘도요. 내 고통이 누군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그 확인만 받으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예, 그게 치유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당신 고통 내 안다 이런 확인만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나는 어마어마한 치유자인 거예요. 사람 목숨 살리는 거예요. 예, 그게 적정심리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무기력하지 않다, 무기력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바로 이 책 제목이 의미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제목인데 이 챕터를 또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것이 무조건 누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다라는 어떤 1차원적인 평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할 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당신이 옳다의 어떤 출발점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당신이 옳다는 제목 때문에 이제 되게 눈물이 글썽했다. 나한테 필요한 말이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반감이 든다. 사람이 어떻게 옳으냐. 어떻게 누구나 다 옳으냐. 네, 내가 생각해 보면 그 인간은 정말 옳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도 머릿속에 방금 누가 떠올랐습니다. 다 떠올라요. 예.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감이 든다. 어떻게 다 옳으냐. 그냥 당이점 같은 말 아니냐. 탕발린 같은 말 아니냐. 그런 얘기 있었는데요. 이 말의 본뜻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람의 행동이나 판단은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살다가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고로 옳다는 얘기죠. 사람이 살다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도 남들은 나를 다 부러워하는데 내가 딱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생각을 가져도 이유가 있다. 예, 그런 전제로 사람을 대하고 묻고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비로소 만나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살아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집을 나온 청소년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을 때 너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갔냐? 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래 이 늦은 시간까지 네가 거리에 있을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그가 하는 행동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어주는 것. 그렇죠. 이유 없이 달밤에 집에 안 가고 추운데 집에 안 가고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주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람 마음이.
심적 예. CPR을 우리가 이제 발휘하게 되더라도 네.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CPR이 필요하구나라고 그 이해를 할 수 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심폐소생술은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어떤 징후가 넘어가고 있죠? 사람이 쓰러지거나 그러면 뭐. 이제 바로 해야 그렇죠. 되지만 네네. 예,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우리 사회 뭐 자살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이제 너무 상식적인 얘기. 오히려 둔감해져 버렸죠. 그렇죠. 그래?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죠. 지인 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이제는 누구한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죽음이 굉장히 가까워요. 저는 이 책을 쓰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나면 끝에 이제 질문을 해요. 사람이 이렇게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친구 있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물어요. 저는 직감으로 알죠. 자기가 죽고 싶구나. 친구가 그런데요. 하지만 자기 얘기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이제 며칠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답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끝나면서 사인을 받으러 왔는데 조그만 쪽지에다 거기다 이렇게 저 죽고 싶어요. 아까 그 질문을 했던 분이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런 유사한 일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지금 겪어요. 우리 삶 옆에 바로 죽음이 있고요. 예. 죽고 싶은 마음 옆에 또 우리가 또 계속 살고 있고 그러고 있죠.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없으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내일 아침에는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심리적 CPR이 그럴 때도 언제든지 필요해요. 그럴 때 근데 그게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책에도 썼는데요. 여러 사람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서로 활발하게 얘기를 하다 갑자기 뚝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색해질 때 전문 용어로 맞든다고 그러죠. 예,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약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럴 때 그냥 흔히 그래요. 누구한테 그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눈길이 가거나 물어보고 싶은 사람한테 지금 마음이 어때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묻죠. 그러면 정말 뜻밖의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다른 얘기만 하면서 저 사람들은 나만 빼고 다 행복한가 보다. 나만 빼고 다 잘 지내나 보다. 나만 이런가 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자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면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딴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힘들지만 혹시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들어줄 것 같거나 저 사람한테 얘기해도 좀 안전하겠다는 느낌이 들면요. 어떤 얘기보다도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즉시 심리적 CPR로 들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죠. 사람들은 왜 그 이야기를 남에게 좀 들어달라고 말하지 않는 걸까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다 SNS 하십니다만 힘들다라는 이야기 올리는 분들보다는 맛있는 음식과 다녀온 여행지와 또는 오늘 이 공간에서도 사진 굉장히 많이 찍으셨는데 나 오늘 이렇게 하루 행복했어라는 사진들과 이야기를 주로 많이 올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SNS 공간에 갇혀 있다 보면 세상에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다라는 이제 착각에 빠지게 될 때가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통계적으로 365명의 친구가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행복한 사진을 올리면 내가 봤을 땐 세상은 다 행복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서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을 전시하는 걸까요? 얘기를 안 하는 게 안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피해의식이나 얘기를 잘 못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피해의식이 아니라 저는 피해 경험이 너무 많아서라고 생각해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꺼냈다가 더 상처받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책에서 얘기했던 충조평판. 야, 너만큼은 그런 거 아니야. 요즘 다 힘들어. 나도 얼마나 힘든데 내 얘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야, 그때는 다 그래. 나도 그때 그랬어. 라든가 남자 거기서 거기야 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면 네가 너무 오지랖인 거 아니니? 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충조평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나 판단. 그걸 바탕으로 하는 충고나 조언.
예, 그렇게 조금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보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견디면서 사는 게 성숙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군가가 마음을 얘기했을 때 흔히 도움을 준다고 하는 얘기들이 거의 99%가 충조평판이에요. 네. 그거는 비수예요. 그건 비수예요. 예. 그러니까요. 선생님 진짜 힘듭니다 요새. 아, 뭐가 그러세요? 네? 뭐 어떤 게 제일 그러세요?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가 훅 떠오르신 것 같았어요. 떠올랐는데요. 네. 누르면서 네. 제 롤을 끝낸 뒤에. 근데 선생님의 이 책에서 나온 한 챕터를 보면 우울과 무력감은 어쩌면 질병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의 상태이고 이것을 너무 병리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예.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다 우울증이래요. 의사가 심각하게 정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울증 진단을 요즘에는 내리지도 잘 않는 것 같고 진짜 어디나 가도 너무 쉽게 그걸 남발하고 우리 일상에서도 병원을 가지 않아도 그런 진단을 너무 많이 듣죠. 예. 뭐 퇴직 후에 그러면 퇴직 후에 우울증이래, 무슨 갱년기 우울증이래, 산후우울증, 산후우울증이래, 갱년기 우울증, 퇴직우울증, 예. 취업우울증. 그렇죠. 예. 제가 여기도 책에도 썼는데 그 육아일기를 쓴 육아일기 그 산후우울증의 증상을 쭉 보이는 그 사람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책 읽다 보면 이 사람 산후우울증이구나. 산후우울증 하면 네, 남편이었죠. 예, 산후의 호르몬의 뭐 언밸런스 이런 것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오는 우울증 약을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내가 출근하고 육아를 전담하는 남자가 겪는 남자도 몰빵 육아만 하면 다 우울증 겪는 거죠. 그게 어째 여성 호르몬의 문제예요. 모든 걸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완치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사람의 개별성이나 그 개별적 상황에 집중하거나 주목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거는 완전히 오진이잖아요. 예, 그걸 바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쓰면서 내면서 그런 출판사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만 권이 안 팔려도 좋은데 100만 명이 읽었으면 좋겠다. 100만 명이 읽으면 치유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약물 치료, 전문가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치료, 우리 일상을 너무 많이 전문가한테 외주를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살 하나 빼려고 다이어트 하나만 하려고 해도 얼마나 정보를 많이 보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 일상에 정말 도처에 늪이고 도처에 상처고 그것 때문에 늘 아픈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가한테만 다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하루 세끼 허기처럼 돌아오는 것인데 그때마다 의사 찾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가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 치유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기능적으로 얘기하면 약물 치료의 오남용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된다. 그 약물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이걸 직시하지 않고는 우리 삶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어째 우울증이고 어째 세로토닌의 문제라고 모든 것을 얘기하냐 말이죠. 우리 모두의 개별적인 삶들인데 어떤 증상에 대해서 너무 일반화시키고 각자의 어떤 개별적 상황들을 들여하지 않은 채 그저 호르몬의 이상이 있으니 알약 몇 개로 치유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나 무책임하고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불안 심리가 생기면 뭐 수면제를 먹고 잠이라도 자라라고 하는데 많은 그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을 보면 그 수면제를 이겨낸대요. 약을 먹어도 잠이 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약물로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알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